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5월 19일 중국마을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자, 이 전 세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와서 좀 중국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작년에 5월달에 한번 인하했고요. 네. 중국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좀 금리 변동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렇죠.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미국 쪽이 뭐 국제 유가나 국채 금리나 또는 뭐 미 연준의 금리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거랑 중국은 그렇게 연결성이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홍콩 증시에 있어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또 미국 쪽이랑 그렇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오늘은 화면을 보시면 주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어제랑 오늘 시황, 특히 오늘은 오전장까지는 그냥 몸이 건조했는데 오후에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급등. 네, 그래서 어제는 중국 증시가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어제 오전에 발표한 실물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황 관련해서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업체 지금 아직 상장 안 했는데 CXMT 그리고 GPU 업체 무어스레스 BYD 왕창호 회장이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샤오미가 내일 또 신제품 발표가 있어요. 네. 이거를 쭉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바로 오네요. 네. 네. 사실은 이게 날짜는 19일부터 20일인데 미 대통령 방중 전에 중러 양국의 그 푸틴 대통령 방중을 다 이미 확인했는데 미 그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끝난 다음에 양국에서 같이 발표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선 시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본토 증시가 보합권에서 머물렀고 약보합이고 홍콩은 1% 하락했는데요. 어제 하락에 일조한 가장 큰 게 어제 개장과 동시에 통계국에서 발표한 3대 실물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둔화됐습니다. 이게 네. 가장 크고 그리고 이거는 국내 요인이고 해외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100 이상에서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네. 미국이 최근에 또 국제 금리라든지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그래서 이거는 또 홍콩 증시가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패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홍콩에 상장한 대부분 기업은 중국 기업인데 이게 유동성이나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는 또 미국이랑 따라가요. 그래서 네. 양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어제는 하락했고 근데 오늘은 한국 시간 오후 12시 15분 기준으로는 본토 증시는 그저 그랬고 홍콩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홍콩 증시도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근데 오늘 장 막판에 중국 본토에 상장한 반도체주가 3%대 급등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0.92% 상승. 그래서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 장 막판에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또는 하락했던 게 상승 전환하거나 또는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오전장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0.92% 상승, 심천 0.26% 상승, 창업 0.16% 하락, 과창 50 3.81%. 근데 과창 50을 3.81%? 네, 과창 50을 보면 오늘 점심 그리고 오후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0.7% 상승에 그쳤는데 장 막판에 갑자기 3.8%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0.58% 상승, 항생테크 0.65% 상승.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업종 중에 가장 장 막판의 변동이 큰 게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0.6에서 0.7%대 소폭 상승했는데 오후장에 4%, 3에서 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게 AI랑 관련된 AI 뭐 연산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의 전력 공급을 많이 하는 전력사 좀 더 시간이 흐를수록 AI랑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자사 운영이 있고 또 임대 방식이죠. 그렇죠. 그 임대 업무를 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 그래서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AI 관련 밸류 체인으로 좀 더 넓게 퍼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 동수서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든 장 막판에 많이 급등했는데 좌측 그림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동수서산. 근데
오른쪽 그림이 요 동그라미를 친 게 왼쪽이랑 대충 겹치죠. 근데 오른쪽에 요 파란색 겹친 동그라미 주변에 박스 안에 종목명인데 요 종목들이 다 데이터 센터랑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력사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AI 반도체 외에 전력 관련주들이 장마품에 아주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됐는데 경제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매 판매 딱 보면 0.2%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4월치가.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네. 많이 빠졌네. 네.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 들어가는 게 그 두 가지 크게 나눠 하나는 그냥 뭐 쇼핑 이런 소매 판매 하나는 외식. 근데 둘 다 많이 하락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관광 시즌이 겹치면 외식이 좀 더 늘거나. 근데 이번에는 둘 다. 그리고 이어서 산업 생산은 제조업이죠. 대체로 중국의 산업 생산은 한 5%대 이상 유지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이번에는 4.1로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제조업이 첨단 제조업, 뭐 AI,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고 기존의 뭐 경공업이나 그런 전통 산업은 계속해서 현상대 유지 또는 그 밑으로 둔화세. 그래서 제조업도 K자처럼 첨단 쪽, 하이테크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괜찮고. 승승장구하고 기존의 전통 산업은 사실 전통 산업의 경우는 현상대 유지만 해도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 내부에서도 K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조업 안에 어떤 지표가 많이 급등했냐면 뭐 통신, 전자, 자동차, 첨단 장비, 하이테크, 발전 설비, 리튬 배터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이런 거 딱 보면 다 신흥산업 그러니까 AI 뭐 투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점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점점 자금이 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K자형의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고정자산 투자 딱 보면 원래는 1월, 2월, 3월까지는 좀 플러스 전환 살짝 되는데 4월 요거는 누적 기준입니다. 누적이죠, 1월부터 4월 누적 기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다고? 네, 그럼 4월이 많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누적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네, 네. 아니 어떻게 고정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요거는 부동산 지표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한 20% 후반대가 부동산인데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한 30%가 제조업, 한 20%대가 인프라 투자, 한 20%대가 부동산, 나머지가 뭐 서비스, 하이테크, 미래산업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이 대충 기억하기 쉽게 하면 중국이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부동산이 아직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보시면 1, 2, 3월까지는 그래도 낙폭이 예전보다 조금 축소된데 1, 4 누적 기준으로 낙폭이 커졌다는 건 4월에 많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뭐 상하이라든가 네. 뭐 선전이라든가 대도시 뭐 집값 거래가 많이 되고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네만 얘기고 일선 도시 잘 나가는 데만. 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일선 도시 서너 개 일선 도시 슈퍼 도시가 좀 잘 나와도 전체는 전국 기준이니까 그 한두 개 슈퍼 도시로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삼선 도시 이후 삼선 4선까지 있잖아. 대체적으로 빈집이 막 어마무시하다는데 그게 맞아요? 저희 그 친척 중에도 저희 고향이 인구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4선 도시예요. 제 생각에는. 300만 그래서 안 된대. 지금 저희 그 가족 중에도 전문대 졸업하고 지금 저희 고향에서 요즘은 중국이 부동산 중개할 때 다 SNS로 뭐 1분, 2분짜리 영상 찍어가지고 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근데 구매자는 또 없어지고 계속해서 영상 찍는데 매매는 딱히 안 생기는. 그 업을 하는 친척이 있어요? 네네. 고등학교 동창은 안휘성 그래도 큰 도시에서 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은 그래서 이게 확실히 부동산도 아까 그 K자처럼 완전 대도시랑 대부분 전국 평균이 다 양극화되는. 근데 전체에서는 대도시는 딸랑 그 몇 개라서 전체 둔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고 그래서 이 부동산 판매 보면 그래도 판매 앞에 거가 고정자산 투자인데 판매는 그래도 조금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앞에 그림 보시면 부동산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마이너스 폭이 또 확대됐습니다. 요거 보면 요거보다는 조금 많아. 그래서 완만하다. 네, 연초부터 1, 2, 3월 한 4월쯤 3월 2, 3개월 동안은 살짝 뭔가 그 최악의 상황이 조금 바닥을 뭐 지나가고 있나? 근데 이게 왜 1, 2월 달에 저렇게 빵 떨어졌어? 누적이면은 저렇게 안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한 저 작년처럼 한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좀 이상하다. 1, 2월이 원래 연초가 비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서너 개 슈퍼 대도시의 뭐 신규 판매라든지 중고 주택 그게 조금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그리고 그건 또 기저 효과도 있고.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지금 1월 달에 비수기라서 완전히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네요. 네,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4월 달 전체를 보니까 4월 달에 일선 도시는 분명히 조금 개선된 데 있었는데 4월 달에 전국이 다 더 둔화됐다. 파란색이 전국이고 파란색이 전년 동기 대비, 노란색이 전월 대비.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거나 뭐 바닥 이거는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10년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중국의 전체 GDP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 플러스 직간접적으로 전체 합계 관련 그 파생 관련 합계 그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2020년 23%. 네. 그 당시 딱 집값이 그 피크. 고점이었고. 네. 근데 그 2020년에 중국의 전체 GDP에서 하이테크, 뭐 신경제 이런 신흥산업 이 비중이 15%에 불과했어요. 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5년은 부동산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밸류체인 합계가 19.7%로 좀 축소됐고 그 아까 하이테크, 신경제 이쪽은 20.1%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구조적인 전환 거기에 따른 내수의 진통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5월 18일에 리장 총리가 북경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를 시찰했는데 왼쪽 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손이 보이죠. 뭐 핵심 부품 같은 거. 그리고 오른쪽이 그 운전석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샤오미의 혁신 실험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장 총리가 강조한 거는 인공지능이랑 첨단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여러분 잘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거 강조했고 그리고 중국의 그 메모리 업체 TXMC 이건 뭐 실적 엄청 뭐 220억인가 330억 달러. 330억 달러고. 근데 330억 위안. 예, 이게 그 전에 상해 거래소 내 과창판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빠르면 6월 달에 뭐 청약을 하거나. 근데 요거는 5월 17일 저녁에 상해 거래소 과창판에 투자 설명서, IPO 투자 설명서를 공시했습니다. 이 순위가 업계 탑 5 정도 수준이라 그러더라고요. 업계라는 게 중국 국내 아니면 중국 국내에서 뭐 시누쿠 뭐 그다음에 차이나 모바일 이런 것들 다음으로 정유회사하고 통신회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순이익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핑크색으로 매출액이랑 순이익. 그럼 맨 오른쪽 열이 2026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네, 그래서 719%. 그래서 올해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19% 증가했고 밑에 순이익은 1,268%. 근데 이게 중국 현지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율은 높지만 매출액 자체를 보면요.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액 자체는 아직도 지금부터 시작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첨단 메모리로 치면 그래서 이거는 첨단 메모리 좀 들어가지만 기존의 전통 그냥 일반적인 그게 다 포함된 거라서 근데 어쨌든 요 매출액이랑 순이익 증가율이 그 실제 발표치가 중국 현지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해가지고 현지에서 좀 이게 아주 이슈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반도체주가 좀 올랐는데 이게 아직은 비상장이고 빠르면 6월 중순쯤에 IPO 뭐 이거는 투자 설명서고 이게 IPO 신청서 제출하고 다 그 수리하고 심사하고 하면 청약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주랑 관련해서 좀 상승했고요. 그리고 요 그 낸드 플래시는 또 YMTC가 있잖아요. YMTC도 비상장인데 현지 기사를 취합해 보면 가장 빠르면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아까 6월 중순에 IPO 신청서 제출한다는 것은 CXMT가 아니라 YMTC. 네. CXMT 이미 제출했고. 네, 제출했죠. 네, 그래서 맞아요. YMTC는 아주 빠르면 올해 6월 중순쯤에 마찬가지로 과장판에 제출할 것 같다. 과장판으로 들어와요? 그 큰 네, 회사가? 얘 둘 다 과장판이에요. 그래요? 홍콩으로 안 갔어요. 아니 네. 뭐 상하이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일 텐데. 근데 첨단 테크 기업이 그 상장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이나 편의를 받으려면 과장판에 상장한 게 그게 딱 규정에 더 부합해요. 네, 예. 네. 그래서 YNTC는 빠르면 6월 중순에 IPO 신청서 제출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제로 네. IPO 될 거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YMTC 메모리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의 그 국산 GPU 업체 4개가 그중에 3개는 과장판에 상장했고 하나는 홍콩에 상장했는데 요게 무얼스웨스가 그중에서 그래도 그 4개 작은 업체 중에서는 대장이잖아요. 화웨이 빼고. 무얼스웨스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흑자 전환이 됐다. 아직은 매출 규모가 작지만 근데 무얼스웨스 또 새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AI 뭐 체화지능이란지 뭐 로봇은 체화지능 중에 하나에 속한 거고 이게 5월 16일에 중국 정부에서 항저우시가 지금 AI 뭐 로봇 이쪽에 아주 힘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항저우시에서 국가 인공지능 응용 파일럿 베이스 기지라는 걸 설립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설립했냐면 지금까지 체화지능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뭐 GPU도 필요하고 연산 데이터도 필요하고 모델 필요하고 응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핵심 요소. 근데 이 몇 개 핵심 요소를 주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다 각자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시켜서 시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요게 조금 통점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항저우시에서 좀 솔선수범으로 5월 16일에 요 기지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요 기지에 우측 상단에 요 기지에 1차적으로 빨리 들어온 업체들이 유니트리라는 휴먼 로봇 업체도 있고 무얼스레스도 들어왔어요. 그 무얼스레스가 GPU 만드는 회사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무얼스레스가 만든 GPU를 다른 업체에서 GPU가 필요한 업체들이랑 협력해서 빨리 여기서 파일럿 테스트 이거를 좀 더 시너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무얼스레스가 어제부터 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BYD 관련해서는 그 BYD의 그 가격대가 2천만 원대에서 2억 원대까지 워낙 가격대 폭이 넓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양왕이라는 그 최고급인데 양왕도 원화로 1.4억 원에서 2.7억 원대로 몇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5월 15일에 2024년 말에 BYD가 양왕을 사는 중국 고객들은 90% 이상이 대부분은 기업가 유명인 그래서 요런 양왕 최고급 전기차를 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4년 말에 클럽처럼 만들어서 이거를 양왕 비즈니스 연구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객이지만 고객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다 유명한 기업가나 뭐 유명인 그래서 5월 15일에 여기에서 왕창부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양왕 이 최고급 차를 어떻게 만들고 다 세매를 하는데 최근에 또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라는 큰 이슈가 있으니까 그 왕창부 회장이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몇 마디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방문 전에 미국 자동차 노조는 30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입을 단호히 반대했다. 만약 이를 막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 BYD는 이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우려스럽기도 하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가는 곳마다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을 피력한 거예요. 그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 BYD 주가를 보면 우측이 이번에 좀 길게 봐봤는데요. 우측이 2025년 1월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밑에 거가 2018년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BYD 주가가 가장 급등한 게 사실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1년 반 동안이요. 그때 BYD가 한창 해외 진출 이제 올라올 쯤에. 지금은 해외 매출이 계속 승승하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 측면에 봐서는 너무 이 밑에 글씨가 조금 위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올라와.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BYD 주가가 올해 들어서서 오른쪽 보시면 올해 한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아직은 상승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지금 2025년 기준으로 BYD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 비중이 한 21%. 그래서 이게 20%에서 30%, 4%까지 아직은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본토하고 저기 홍콩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아, 여기 밑에 기간이 다른데요. 위치 그래프는 2025년 초부터 24년 말부터 네. 오늘까지. 네. 밑에 거는 2018년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밑에서 오른쪽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위에 확대된 네. 거고요. 네. 밑에 가장 가파르게 급등한 게 사실 2019년, 20년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그 한국의 자산운용사에서 BYD가 들어있는 중국 전기차 ETF 많이 출시했잖아요. 그게 2019년에 거의 1차 급등이 끝날 무렵에 2019년 말, 2020년 초에 그때 ETF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어떤 중국 관련 새로운 ETF가 나왔을 때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 ETF 들어가는 대표주가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샤오미인데요. 샤오미가 내일 저녁에 신제품 발표회를 합니다. 그중 거기에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실 관심 있는 거는 전기차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샤오미가 전기차가 세 개는 SU7 그리고 YU7 그리고 SU Ultra 가격대는 SU7이 원화로 4,800만 원, YU7이 5,600만 원, SU7 Ultra가 1.16억 원. 근데 내일 저녁에 신제품 발표할 때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거는 YU7 GT인데요. 요 GT YU7 GT가 아직은 발표해야 실제 가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지 기사를 취합해 보면 이 가격은 원화로 한 8,900만 원에서 1억 원. 네. 그래서 예전에 요 샤오미 주가를 보시면 위에 있는 주가는 2024년 말쯤부터 오늘까지고 밑에 거는 11월부터. 아니 밑에 거는 2018년 네, 11월부터. 2018년. 그래서 샤오미의 주가를 보면 사실 가장 많이 급등했을 때가 자동차 만들기 직전이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선반영이 아주 오래전에 진행됐어요. 네. 그리고 자동차 만들고부터는 그냥 내리막입니다. 네. 그리고 그쯤부터 또 중국 국내 아주 치열한 경쟁이 막 피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샤오미 다음 그림 보시면 샤오미가 언제부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냐면 2024년 3월부터예요. 그래서 샤오미의 전체 매출에서 2024년부터 매출 구성정에 전기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가 사실 0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2024년 전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 전기차가 0인데 2024년 3월부터 팔았으니까 2024년 전체 매출 중에 9%가 전기차. 차가 단가가 크니까 1년 사이 이렇게 됐고 그 2025년 작년에는 이게 이미 23.2%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신제품 발표에서 발표할 YU7GT라는 고급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00만 원에서 1억 원대니까 이게 많이 팔아야지 이게 샤오미의 매출 구성에 의미 있는 그렇죠. 변화가 더. 그래서 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 네. 야, 근데 샤오미는 올해 좀 어렵다는 예상대로 주가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주가는 왜냐하면은 이게 D램 올라갔을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중국 업체 중에 하나가 샤오미일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그래도 앞서 그 비중을 봤지만은 그 40% 넘게가 휴대폰 사업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마진이 까이면은 어렵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마진이 다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어가지고 네. 예, 다들 좀 그 휴대폰 업체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통해서 좀 중고가 가격대의 전기차를 계속해서 많이 팔아서 샤오미는 스마트폰 전자제품 업체라는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빨리 그래야지 사실 주가에 의미가 있죠. 근데 뭐 처음에 잘 팔고 있는 편인 거잖아요. 네,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근데 샤오미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주가랑 그 전기차 잘 팔리는 거랑 좀 더 괴리가.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화면을 네. 보시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미 대통령 방중 마무리됐고 그리고 5월 19일부터 오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중국 도착하고 다 하루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파키스탄 총리가 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란 외무장관이 4월 27일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5월 방문했고 5월 6일에 중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대통령이 방중 그다음에 바로 러시아 대통령 방중 그다음에 기본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 총리가 또 방중 요렇게 시간이 연결이 돼요. 네. 근데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은 마무리됐지만 다시 한번 저희 생각을 요약해드리면 저는 이번 방중은 그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가 G2 중미 양국 관계에 대한 정의는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유일한 전략적인 경쟁자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번에 G2 양국 정상의 회담을 쭉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이미 중국 쪽에서 확실히 주도한 이런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국가주석이 명확히 제시한 게 양국 관계를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건설적, 전략적, 안정관계. 맨 마지막 단어가 안정관계예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또는 서방에서 서사나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와 더불어서 2차 대전 후 7, 80년 동안 국제질서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였는데 이번 한 번 회담할수록 그 국제질서는 붕괴되고 이제는 G2뿐만 아니라 점점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150개국이 개발도상국이거든요. 점점 다극화 세대로 이제 국제질서는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양국 정상회담 또는 중국 외교부의 대외 발언에서 가장 명확하고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고요. 그리고 그 기사에서 많이 나왔지만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발표했고 그리고 중국 상무부에서도 이번에 회담에서 경제 무역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있냐. 근데 요거는 발표한 거랑 현실이랑 조금 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쪽의 그 발표문을 취합해 보면 이제부터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양국 같이 무역 이사회와 투자 이사회라는 어떤 매개체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토론하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자. 그리고 양쪽에서 다 적당히 뭐 해당 제품의 관세를 다 내린다. 중국 쪽에서 원하는 거는 트럼프 1기 전까지 관세로 되돌린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많이 나온 거는 중국이 보잉 여객기 200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함정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일본 후퇴하면 중국은 이제부터 경제 무역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랑 협상할 때 반드시 100% 대등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하나 해주면 중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만약 또 중국이 고객을 침범하면 중국도 거기에 또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이 보잉은 200대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은 이게 의향서에 가까운 거지 이제부터 그냥 200대 한 대당 한 1.2억 달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다 계약해서 이제 결제하고 납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을 때 9월 24일에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방문하는 걸 초대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 왕이 외교부장이 이거를 확인해줬어요. 그래서 꼭 9월 24일이 아니더라도 9월쯤 가을에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근데 지금부터 5월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9월 방문까지 6, 7, 8 최소 3개월 있잖아요. 만약 3개월 내에 미국 쪽에서 또 약속을 어기고 또 뭔가 중국이 국익 침범했다면 중국은 거기에 따른 대등 전략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잉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보잉이라는 제조사지만 금융화가 너무 됐고 밸류체인 공급사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인도 업체로 많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중국 현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자면 예를 들어 지금
보잉 뭐 10대, 100대, 200대를 주문해도 보잉은 어차피 단기 내에 납품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트럼프 귀국하고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을 만회한다는 선전용으로는 도움되지만 실제로 이거는 또 봐야 돼요. 네. 한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못 받던 건 사실이에요. 네, 많이 못 이게 만들었어요. 2, 3년뿐만 아니라 몇 년 내로 납품 자체를 못 해요. 네. 그리고 농산품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중국이 매년마다 농산품 2,500톤 사주기로 했다. 근데 요거는 베센트 장관이 발표한 거지만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 안 하고 서로 합의했다. 근데 요것도 이번에 제가 그 톤이 차이를 보면 베센트 장관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나 발표문을 보면 사주기로 했다. 뭐 대두 이렇게 확실시한 말투로. 근데 중국 상무부에서는 사실 하나하나 글씨를 따지면 물론 협의를 한 거지만 의향서 성격이 강하지 이거를 막 100%탁 끝났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대등 전략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도착하고 내일. 근데 러시아랑 관련해서는 한 서너 가지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방중의 그 명분은 올해가 중러 설린 우호 그 국가 관계 맺은 지 25주년. 그러면 그거를 그 연장을 하든지 이게 명분이고, 근데 지금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경제가 올해 들어서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각계의 기업가들과 한 포럼에서도 이제부터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질 테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 이런 네. 포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2022년에는 마이너스 1.4%. 근데 2023년에는 4.1% 플러스 4.1%, 2024년 플러스 4.3%, 2025년 플러스 1%. 근데 요게 다 3년 연속 플러스인데 2026년 1분기에 마이너스 0.2%로 전환됐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남아있는 큰 과제 하나가 만약 빠르면 6월에 대우크라이나 총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 근데 러시아가 만약 GDP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역으로 중국과의 그 경제 협력 관계, 즉 중국이 러시아산 뭐뭐뭐를 많이 사줘야 돼요. 그래서 중러 양국의 대외 무역 무역 금액을 보면 2020년에 1,077억 달러. 근데 2023년에 이게 2,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2,400억 달러. 근데 2025년에 이미 2,279억 달러가 됐고 올해는 만약 정상적으로 가면 2,500억 달러를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랑의 그 경제 무역을 그거 해서 GDP 성장률을 만회해야 돼요. 이미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총공격이 지금 기사를 취합하면 한 6월쯤에 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양국 정상 간에 제 생각에는 비공개 회담에서 서로 한번 어느 정도 인지를.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는 이란의 군사 쪽과 관련해서 가장 일본으로 가까운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사실 이란의 원유를 사주는 거지. 근데 러시아는 이란에게 식량로 팔아주고 이란의 군사와 직결된 그런 나라라서 그래서 물론 전쟁 당사국은 미국, 이스라엘이랑 이란이지만 양국 정상이 비공개로 서로 소통해서 이란 문제를 이 중재를 어떻게 할지 중국이 결정할 수 없어요. 러시아 혼자서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서로. 그래서 이거 있고 세 번째는 일본이랑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이 작년 11월에 그 대중국 주권 침해 그걸 하고 올해 1월부터 중국이 일본 대상으로 이종물자 수출 금지, 수출 통제, 수출 금지. 근데 지금 러시아도 그 전에 러시아 외무장관이라든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도 일본이랑 지금 사실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만약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 주고 받아야 되니까 중국이 일본 대상으로 어떤 걸 할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랑 같이 군사 훈련을 하든지 일본에 대한 그런 압박을 가하는 그러면 중국의 협력. 그래서 이번에는 양국 간의 그 기존의
경제 무역 협력해서 더 대외 무역을 이끌어서 경제 관련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란 관련해서 여러모로 다 중요한 대화가 비공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이란 문제 관련해서 언급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조금은 우랄유 비싸게 팔아가지고 네. 조금 해보면 되는 것 같더라고. 1분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사실 러시아 한 국가만 따지면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에 대한 소모 효과가 커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시간을 더 버는 효과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서 글로벌 전체가 원하는 그 방향성이랑 위배된 행위를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파키스탄 총리가 사실 파키스탄은 솔직히 형식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파키스탄 총리가 이제 와서 그러면 한 6월쯤에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오늘 네, 중국 시장 일주일 최근 월요일 화요일 흐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중국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지금 CXMT를 기축으로 해가지고 호황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의 뒷이야기들 미중 정상회담의 뒷얘기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